첫 번째 세션의 토론 함께 하실 분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우영 전력정책연구본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임채영 원자력진흥전략본부장님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노백식 부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구미 CIS 팀 김준한 팀장님께서도 함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은 서울대학교 허은영 교수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체코 원전 수주의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좌장이신 허은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허은영입니다. 저는 공과대학에 있습니다만 이제 경영경제 쪽 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공계와 관련된 얘기들을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기후변화 협약도 마찬가지고요. 원자력 문제도 아주 대표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듣고, 최근에 또 얘기 나오는 공급망 문제도 사실은 이공계에서 듣는 거랑 인문사역에서 듣는 거랑 정말 다른 토론들을 하십니다. 오늘 토론자분들을 이렇게 쭉 리스트를 보다 보니 그 고민이 살짝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주제를 얘기를 하면 골고루 여러 분야에서 오시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만, 이 원자력 분야의 안타까운 단점인 것 같은데 전부 친원자력계에서 이제 우르르 등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졸지에 제가 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멀리 있는 쪽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질문들을 저희가 사전에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미 벌써 많이 나오고 있죠. 정치계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가 아니죠. 두 번째입니다. UAE에 이미 벌써 한번 수출을 했고, 두 번째가 된 거니 사실 그 두 번째라는 의미가 생각외로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 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아마 그런 얘기들은 충분히 토론하시는 분들이 커버하실 것 같고요.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전문가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체코만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짓고 있는 게 아니죠. 저도 학교에 이제 그 개발도상국 외국인 공무원들을 데려다가 우리 산업부에서 지원하시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이제 어느 쪽 R&D나 어느 쪽 에너지원을 쓰느냐고 물어보면 생각외로 원자력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고요. 오늘 아마 CIS 쪽 담당자도 계신가 알겠지만 최근에 카자흐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으로 확실하게 기울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체코는 러시아를 제외했고요. 배제한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 들어갈 수 있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것 같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앞으로 3, 4, 5, 6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아마 오늘 토론에서 계속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토론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제가 있는 쪽에서 따지고 보면 이제 오른쪽입니다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우영 전략정책연구본부장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연구원의 임채영 본부장님 역시 계십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산업협회의 노백식 부회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코트라의 김준한 팀장님, 이렇게 4분이 순서대로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4분의 토론을 먼저 듣고 뒤에 또 질문 받고 토론하고 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우영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우영입니다. 먼저 그 발표에 이제 정모진 교수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이제 사실 제가 준비했던 토론 내용의 상당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중복돼서 좀 생략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코 원전 수주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탈원전을 겪으면서 좀 위축되어 있던 산업 생태계에 어떤 중요한 어떤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한울 3사 건설을 이제 재개할 텐데, 사실 두크바니 원전 건설 사업이 없다고 하면 그 원전 건설 생태계에서 산업에서
이제 사실 좀 공백기가 상당 오랫동안 존재할 것으로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주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정모님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강조하셨듯이 그 체코 원전 수주는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이제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좀 더 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체코는 이제 석탄 화력 위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여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원전의 역할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조하고 준비를 해왔던 국가입니다. 그리고 체코를 포함해서 이제 뭐 영국, 프랑스, 뭐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폴란드, 네덜란드 뭐 이런 국가 외에도 최근에는 스위스조차도 이제 원래 탈원전을 추진을 해왔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에너지 산업,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여러 환경들이 그게 변하다 보니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되면서 그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원전의 역할들이 강조되다 보니 탈원전을 추구했던 국가들조차도 다시 이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세계 원전 시장에서 과거에는 이제 크게 그 수요자로서 주목받지 못했던 이제 유럽 국가들이 최대의 수요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이제 유럽 국가에서 이제 또 제조업 강국인 이제 체코에서 이제 원전 사업을 수주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UAE 원전 건설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한 바 있어서 그 체코의 원전 건설도 상당히 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을 선보이기에는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체코의 제조업 기반이 상당히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과 이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러한 파트너십의 그 건설적인 구성과 운영은 우리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원전 건설 사업 수주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여러 유럽 국가들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도 이제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원전 수출과 관련된 전략은 사실은 이제 대형 원전을 중심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 원전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그 변화의 흐름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게 되면은 앞으로 한 10년 이후에는 대형 원전에 보다는 이제 뭐 SMR이라든가 아니면 비경수형의 어떤 그 선지 원자로들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선호하는 기술들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 전망을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미국, 프랑스, 뭐 일본, 뭐 여러 이제 원전 선진국들은 사실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 원전 지원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대형 원전, 운전되고 있는 대형 원전들에 대한 정상적인 운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미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선대적으로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선지 원자로 시증 사업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제 원전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한국 정부도 이제 원전 산업
지원을 위한 어떤 로드맵과 그다음에 지원을 위한 특별법들을 이제 마련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러시아,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을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산업 경쟁력이 여전히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지원이 지금 당장은 좀 늦은 감이 있어 보여도 지금 이제 이런 정책 마련을 빠르게 추진해서 그리고 시행해서 뭐 산업의 지원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앞으로 지속적인 원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이제 뭐 차세대 원자로 뭐 SMR과 그다음에 뭐 고온 고속도 같은 어떤 이런 차세대 원전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한 그 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연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원자력 산업계에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이제 기술력과 그다음에 뭐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사랑받는 어떤 원자력 산업, 그다음 모두가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원자력 기술로 좀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우영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채영 본부장님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입장에만 꼭 하지 마시고 조금 더 넓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자력 연구원의 임채영입니다. 사실 이 토론을 이제 제안을 받고 좀 망설였습니다. 체코는 뭐 다들 잘 아시는 얘기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워낙 얘기가 많이 됐던 거라 여기에 무슨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릴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같이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한번 화두를 던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토론에 나왔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우리 원전 산업 경쟁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다라는 건 저는 뭐 폄하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축배를 들기엔 너무 이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뭘 더 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볼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좀 돌이켜 보면 우리 원전 산업이 뭐 최고다 얘기하는데 뭐가 최고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원자력 과학 기술에 우리가 들인 투자액이 최고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원자력 기술은 항상 군사용 기술과 민간 기술이 같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미국, 러시아, 그리고 최근에 중국, 프랑스, 일본 같은 우리의 경쟁국들에 비하면 우리의 원자력 기초과학 수준은 여전히 한 수 처지는 게 현실입니다. 다만 이제 산업 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의 경쟁력은 아주 탄탄하고 강건한 공급망,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 경험, 그리고 이제 우수한 전문 인력들입니다. 현재 그 원전 수출 시장 상황을 좀 놓고 보면 사실 이제 우리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러시아하고 중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스럽게도 러시아가 이제 국제 시장에서 배제되고 있고, 중국은 사실 자기 나라 짓기에도 바쁩니다. 한 30여 기를 동시에 짓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수출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구도가 치열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경쟁력이 뭐 최고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참 낙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가 우리를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고 원자력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미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운전하고 있고 짓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문제를 배제하고 보면 10년, 20년 후에 중국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 경쟁력을 보면 일단 11차 수국계획 실무안을 보면 신규 원전 건설이 논의되고 있고 또 SMR도 아마 실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 수주가 있고 또 다른 원전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보면 공급망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꾸준히만 잘하면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 요인 중에 하나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 그러면 우수한 인력 확보입니다. 사실 뭐 이공계 기피 현상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나마 뛰어난 사람들은 다 의대 가고 그러고 있으니 뭐 공대 안에서도 또 다 AI 한다고 IT 뭐 전기전자로 다 가고 그 지난 정부 때 사실 뭐 원자력과에 학생들이 안 온다 이런 게 뭐 언론에도 나오고 했는데 그게 단순히 원자력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공대 내에서 이른바 이제 아주 유행하는 첨단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이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원자력도 그 중에 하나고 특히 원자력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다시피 하니까 젊은 친구들은 더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이 우수한 인력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게 저는 우리한테 주어진 큰 숙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뾰족한 방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별로 뭐 없습니다. 그냥 산업이 아주 잘 나가고 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결국은 학생들이 모일 거기 때문에 현업에 있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적으로는 뭐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10년, 20년을 놓고 보면 러시아가 국제시장에 복귀한다라고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하면 러시아는 결국은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데 저는 좀 더 무게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건 중국인데 중국이 정말로 얼마나 본격적으로 수출에 나설 거냐라는 게 이제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원전을 짓겠다는 나라는 많은데 우리나라의 공급 역량도 한계가 있고 사실 지금 원전을 동시에 뭐 10개를 지어라 그러면 우리 산업 공급망이 그만큼을 쫓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돈이 되고 정말로 알토란 같은 그리고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시장을 우선적으로 공략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미국 시장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국하고 러시아는 향후 10년, 20년 내에는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사실 원자력 산업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얼마나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게 숙제이긴 한데 최근에 그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재 이제 미국의 정계 분위기는 공화당 민주당을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해서 이제 자국의 원자력 산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초당적 지지로 다양한 법안들을 통과시켰고 올 7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해서 최종 발효가 된 어드밴스 액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자력을 얼마나 빨리 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담은 건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외국 자본이 미국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신청하면 그걸 허용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사실 1954년 이후에 미국의 원자력 산업은 외국 자본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었어요. 국가 안보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논의에 의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발전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회사 이름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 원자력 벤더를 최대 주주가 돼서 그걸 사서 실제로 미국에서 원자력 산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길들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SMR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사실 앞으로 10년, 20년 놓고 보면 대형 원자로든 소형 원자로든 간에
가장 가시화된 제일 큰 시장은 미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국제 뭐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슈가 전혀 없고 상업적 경쟁력만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고, 우리 기술 자체도 뿌리가 미국에서 배워온 거라 규제 체제부터 기술 자체가 굉장히 미국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도 없는 편이고, 저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원자력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미국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으면 캐나다 시장은 사실 같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하다. 우리의 이제 전통적인 원자력 수출 방식은 뭐였냐면 이른바 선단식입니다. 한 손이 앞장서고 그 뒤에 부품 공급업체들이 쫙 나서서 A부터 Z까지 국내에서 다 공급하는 거죠. 물론 그게 경쟁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서 비즈니스가 성립할 거냐. 예를 들어 이번에 체코 들어갈 때도 보면 스코다에서 뭐 2차 계통 주기기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거다. 서플라이 체인의 일부는 미국 시장에 구축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설계 일부를 미국하고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합작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수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외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저희 연구원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뭐라고 하던 재생에너지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고, 특히 태양광 발전의 성장세는 놀랍습니다. 어떤 통계를 찾아보니까 거의 매년 100기가와트 이상씩 신규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고 있어요. 23년도에 400기가, 뭐 올해는 아마 500기가 이상의 전 세계적으로 설비 증설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중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태양광 패널 생산 능력이 800기가와트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공급 초과 현상 때문에 일종의 태양광 패널 시장이 이제 완전 치킨 게임에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패널 가격이 싸고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요를 낳고 있고, 그래서 혹자는 뭐 5년 안에 1000기가와트씩 깔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간 500기가와트씩 태양광 패널이 깔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드는 전기 중에 화석 연료를 가지고 만드는 전기, 석탄, 석유, 가스를 가지고 만드는 전기의 발전량을 태양광만으로 다 채우려면 몇 년이 걸릴까? 계산해 봤더니 500기가면 27년이고요. 1000기가 정도 하면은 10몇 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사실 그 기술 수명 주기도 굉장히 길고 투자 주기가 길어서 우리가 신규 원전 얘기하는데 10년 얘기하는데 10년 뒤면 어쩌면 전 세계 그리드의 절반 이상은 태양광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고민이 새로운 원자로를 설계할 때 이른바 원자로 설계를 하면 최상위 설계 요건이라는 걸 만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만든 최상위 설계 요건에는 이 원자로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높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른바 탑티어 리ኳ이먼트가 되는데, 저는 이제 저희 기관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소한 SMR의 탑티어 리ኳ이먼트는 탑 오브 탑은 유연성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SMR을 만들려면 재생에너지, 특히 간헐적 생산을 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이 상수로 있는 그리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적합한 기술이 들어와야 되고, 기존의 대형 원전 그리고 새로 짓는 대형 원전마저도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야만 아마도 시장에서 경쟁할 때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단순히 기술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규제 체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전망하는 미래 원자력 시장은 결국은 재생에너지와 같이 공존하는 시장이 될 거고, 그 시장에서의 특히 소형 원자로의 경쟁 기술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니라 배터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하는 역할의 상당 부분을 SMR이 해야 될 거고, 그러려면은 유연하게 설계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뭐 체코 이후에 대형 원전, 소형 원전에 대한 엄청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그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 규모를 보면 연 매출 규모 25조 원,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3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저는 이 산업을 연 매출 100조 원, 1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산업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내수 산업 중심의 원자력 산업을 내수와 수출을 병행하는 산업으로 바꿔야 되고 대형 원전 중심의 원자력 기술을 대형과 소형으로 같이 가야 되고 공공 부분으로 이루어진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공공과 민간이 병존하는 생태계로 만들면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가 되는 중요한 성장 산업으로 원자력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관심을 좀 끄는 게 있어서 곧바로 하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이제 2009년이죠. 저 UAE 수출했을 때 그때 이제 주변에 계시던 원자력과 교수님들한테 여쭤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침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기술을 100% 작업자족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미국 걸 남겨놓는다. 그래야 계속해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말씀하신데 갑자기 나는데 이 얘기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고 보시는 건지 그 웨스팅하우스 관련한 질문도 꽤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과 팀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잠깐 간단하게나마 코멘트를 좀. 예. 네, 이게 기술적인 측면과 사업적인 측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UAE 원전이 들어갔을 때 말씀하신 그때 당시에 우리 계측제어 계통을 막 국산화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짓자면 우리 시스템을 바로 넣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협력을 하는 게 사업의 관점에서는 더 유리했다라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대규모 원전 사업을 우리가 했다가 사업 리스크, 예를 들어 UAE 쪽에 무슨 디폴트가 난다거나 뭔가가 생겼을 때 사실은 채권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그 국제적인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선진국과 손을 잡고 프로젝트를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순히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일종의 동맹, 뭐 연합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장으로서의 미국의 가치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제3국으로 갈 때 미국과 연합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래서 뭐 웨스팅하우스 이슈는 좀 민감한 얘기라 이 자리에서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걸로 가야 우리 원자력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아주 앞으로 애경련에서도 계속 연구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경쟁력이 같이 가는 게 과연 유리한 거냐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 거냐 이런 논의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또는 거기에 이어서 여유를 가진 상태에서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거랑 정말 못해서 구축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저희가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해결을 제외하고. 우리는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는 없고요. 우라늄 원료 물질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궁금한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시간이 되면 하겠고요. 저기 원자력 산업협회 노 부장님 입장에서는 앞에 얘기가 약간 거슬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외국에 줘버리면 우리나라 산업계는 뭐 먹고 살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뉴스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가 지불하겠다고 한 금액이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됐다. 그럼 이거 덤핑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남는 거 있냐 이런 것들도 질문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좀 포함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협회 노백식입니다. 먼저 에너지경제연구원 38주년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왕에 있을 때부터 이 에너지경제연구원하고는 이 원자력 관련 일을 좀 같이 했었고요. 한때 2000년대에는 또 같이 연구원을 참 있은 적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 토론 주제인 그 체코 원전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또 앞에서 우리 정범진 교수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가지고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하고
또 앞으로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데 뭘 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코 원전 사업의 이제 의의를 간략하게 보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해외 원전에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대부분이 지분 투자와 금융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이 요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그 UAE 원전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래 에코티 투자부터 해서 파이낸싱까지 같이 되어 있지만 뭐 최종적으로는 에코티 투자하는 선에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에는 저희들이 한국이 투자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이제 체코 원전 사업은 순수 EPC 사업, 현재까지 EPC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사업에서는 아주 양질의 그런 사업이다. 그런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미가 크고요. 이제 이런 사업이 한편으로는 이제 이 체코와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다른 데서 요구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되는 심사 항목이나 수준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6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체코에서 우리를 선정했다는 것은 아주 이제 의미가 크고, 그걸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 아시는 탄소 2050 탄소 중립이라든지 국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유럽을 뭐 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국가들이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여러 가지 시장이 많이 이제 확대될 텐데 여기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되고 난 후에 뭘 할 것인가? 우선 내년 3월엔 최종 계약인데 뭐 최종 계약까지는 현재 여러 가지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특별한 일 없이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계약에 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어쨌든 마지막까지 최종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전력 투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에 있는 모든 자원을 다 결집해서 최종적으로 투입해야 되고요. 제안한 그 자료에는 제안서에는 뭐 단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어디까지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들어 있고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원전 사업이 장기간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허가 리스크라든지 건설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불가항력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사업을 할 때 한국이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충분히 잘 반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UAE 원전 사업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국이 겪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잘 담아야 수주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행할 때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국내 원전이 이제 유럽의 교두부를 발판을 마련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제 더 진출을 확대하고 전체적으로 2050에서 이제 원전이 확대될 건데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더 많은 시장을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정범희 교수님 발표하실 때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수출 추진 체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원전의 어떤 사업 체제 이런 것들은 1986년도에 우리나라가 기술 도입을 하고 자립하는 과정, 그 과정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에 원전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도입할 때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라는 제재하에서 이제 돌아왔고, 그 이후에 96년도에 일부 원자력 연구소에서 갖고 있던 사업에 이제 기능 조정이 있었고, 2001년도에 전력산업 구축협회에 따라서 이제 현재 원전 산업 체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은 조금 수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그 원전 산업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러시아입니다. 사실 이번 경쟁에서는 제외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게 프랑스, 이런 부분 국가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수출 체계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일원화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당장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국내의 원전의 어떤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같이 이 체코 원전사의 8년입니다. 8년. 8년에 지금 와서 성과를 쾌거를 이루어서 상당히 기뻐는 하지만 지난 8년을 돌이켜 보면 그 긴 기간 동안에 많은 의사결정과 투자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그런 세밀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어떤 발표 과정, 마지막에 어떤 입찰 가격을 얼마나 정했냐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원전 산업 체제 간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제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국정과정 식기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짚어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정답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국내 원전 자원이 갖고 있던 그런 자원들 이런 것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또 투자를 행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안한 이번 노영회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마지막에 성공은 했지만 그 과정에 여러 가지 R&D라든지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체코 원전 사업 이전에 사실은 저희 유럽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 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보면서 앞으로 국내 원전 산업 수출 체계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하고요. 국내적으로 우리 앞에서 말씀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게 국내의 전문 인력과 스플라이 체인, 공급망입니다. 현재는 충분히 이제 확보되어 있다 보지만 앞으로 심화되는 경쟁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공급망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느냐. 기업 참여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전문 인력이 어떻게 하면 원전 사업으로 더 유입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정책적인 측면으로 정부에서 안정적으로 앞으로 원전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더 발전된다는 걸 어떤 확신을 줘야만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오고 인력들이 입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전략적 협력 체제 부분은 앞에서 우리 임 박사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라는 것은 결국은 일방적인 이익은 절대 없습니다. 수출을 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만이 오로지 이익을 창출한 건 없다. 절대 상대국하고 상호 윈윈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어떤 전략적인 협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전략적인 협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기술, 경쟁력 그게 있지 않으면 상대가 우리하고 협력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슈가 되어 있고 IP 문제라든지 있지만 우리가 현재 부족한 부분을 짚어보고 분명히 그 해결할 방안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수출하는 노역 문제 이런 부분도 현재 APR1000이 되어 있습니다. APR1000은 어찌 보면 국내에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이력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에서 볼 때 이게 물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할 때 이걸 우려했지만 앞으로 국내 노영 전략, 국내 건설, 해외 할 때 그런 노영 전략 부분을 좀 더 수립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유인별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부회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것 듣고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연구한 것 중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원하는 게 뭐 있나,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가 있는 적이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과 교육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인력 얘기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뭐 체코나 유럽에 원자력 발전소를 여러 개 수출할 생각이 정말 있으신 거라면 아예 이 기회에 체코에 관련된 교육기지, 뭐 인력양성기지 같은 걸 만들고 그 산업에 그것도 하나의 산업의 형태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학교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업기술 관련된 것들이 들어갈 텐데 그런 파트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에 하나에 이제 결국은 원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 그게 구축하는 게 이제 알고 있는 건 웨스팅하우스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수출하게 된다면 체코 부분, 체코도 마찬가지로 6개의 원전이 이미 건설하고 있고 운영 부분이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체코 원전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인해서
거주기하고 어떤 협력을 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체코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하고 또 그런 어떤 협력 체계를 가지고 체코와 같이 유럽의 제3국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분명히 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수출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자원을 다 우리나라 자원만을 사용해서 신규 원전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앞으로 좀 더 크게 보면 그거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인력도 하나가 되어가지고 체코가 사실은 앞에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유럽 시장에 들어가는 국내로서는 사실 처음이거든요. 그러나 좀 더 다른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려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 단독으로 입찰을 하겠지만 체코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산업 측면이나 인력 측면에서 같이 한다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코트라 김준환 팀장님으로 가겠습니다. 이른바 지역 전문가시니까 다양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체코를 관광으로 간 사람은 많지만 그쪽의 에너지 시스템도 잘 모르거든요. 뭐 저도 그냥 당장 궁금한 게 전력망 어떻게 돼 있더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잘 기억도 안 나고 그렇긴 합니다. 좀 어떻게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네, 저희 코트라는 한 80여 개국 129개 도시에 주재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현재 진출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번 오늘 오면서 저희 프라무역관의 어떠한 체코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겠냐,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면 좋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초대형 프로젝트를 따고 현재 진출을 하시면은 그거를 끝내고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거기 남아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엿보시는 것들이 큰 과제인데요. 그게 이제 투자 결정할 때 많이 필요하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체코에 대한 간략한 이해 그리고 어떠한 협력 기회들이 있는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코가 과거 공산권에서 나오다 보니까 동유럽이라고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코는 역사적으로 보면 신성로마 제국,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프로이센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적으로는 서유럽에 가깝다. 비록 민족은 슬라브 계통이지만 서유럽의 역사를 갖고 있고 산업적으로나 비즈니스 경제는 독일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위치한 위치도 비엔나보다 프라하는 오히려 더 서쪽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모든 요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양쪽의 비즈니스에 능한 나라다라는 점이 우리나라가 전략적으로 체코와의 협력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인구나 뭐 면적은 뭐 인구나 1000만, 뭐 면적은 한 남한의 한 80% 정도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이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미 19세기부터 자동차, 방산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많은 기업들이 기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역관이 보기에는 뭐 이제 원전으로 이제 우리 기업들이 나가시면은 굉장히 첨단 기술 그다음에 장치 산업들이 나갈 텐데요. 이 나라에서 지금 체코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엔지니어링 중심 제조 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 항공, 뭐 소재 기술, 첨단 산업,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야에 우리 기업들이 많은 비즈니스 찬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체코도 이제 완전 고용 시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이 진출했을 때 인력 조달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유럽을 보면 전체 EU 국가가 27개국이 있는데 27개국이 있다 보니까 나라마다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크게 나눠 보면은 뭐 소비 시장 첨단 기술 공급하는 서유럽, 그 다음에 제조 기지를 하고 있는 중동부 유럽, 그 다음에 혁신 성장을 이끄는 뭐 북유럽, 그 다음에 뭐 관광이나 뭐 해양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남유럽이 있는데 체코는 중동부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많이 진출한 폴란드 뭐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세르비아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불가리아 인력들을 이렇게 쓰고 있고 체코에는 체코인들을 또 독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적정 인력을 구하고 교육하고
매니지하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다. 이 점은 꼭 염두에 두고 진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체코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한 111개 정도 나가 계시고요. 그 중에 뭐 생산법이든 한 25개 정도 계셔서 잘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고 체코를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 동유럽으로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부분에서 앞서서 계속 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러우 사태 이후로 그 러시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 체코는 뭐 그 97% 정도를 러시아에 의존했는데 현재는 전혀 수입하고 있지 않고요. 석유도 뭐 50% 정도 지금 수입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러시아 석유를 중단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서 중국차 전기차 이슈로 유럽과의 굉장히 이런 경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 이미 중국이 너무 경쟁력이 높아서 유럽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최근에 나온 법안 중에 역외 보조금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역외 국가가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유럽의 공공 프로젝트에 입찰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태양광 프로젝트라든지 풍력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이 스스로 드롭을 한 일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전력 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그 틈새를 찾아서 많이 진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은 이번에 원전 수주 이후에 체코를 교두보로 해서 동유럽, 서유럽으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팀장님, 저 마이크 놓으시기 전에 최근에 조금 있다가 이제 유럽에서 그 탄소 국경세 뭐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를 더 짓는다 등등 한다고 치면 실제로 탄소에 그러니까 체코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나 이게 크레딧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어떻게 이유가 같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탄소 국경 제도 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우리가 타격을 받는 것은 철강, 알루미늄, 뭐 비료는 뭐 우리가 크게 수출을 안 하니까 상관없는데 주로 철강 산업인데 저희가 유럽에서 원전을 지었다 해서 탄소 크레딧을 받아온 거는 그 말씀은 아니고 체코가 체코가요? EU 시장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거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유리한 고지로 가는지 이게 궁금해서 혹시 아시나 체코 싶어서. 입장에서 예, 그렇죠. 체코에 있는 기업이다가 되면 현재 탄소 국경제는 역외 국가에서 수출할 때 그쪽에 이제 탄소를 많이 생산하는 산업이 유럽 밖으로 나가는 거를 막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쭉 하다 보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자꾸 질문을 드려버려서 우리 박 본부장님은 질문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질문 실제로 저희가 받은 그 사전 질문들 중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파이낸스 이슈였습니다. 이거랑 연계되는 회사의 구조 관련된 얘기까지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투자가 벌어지고 이번에도 뭐 20몇 조, 뭐 30조 단위의 큰 투자가 벌어지게 되다 보니 뭐 한국의 금융 쪽 계열이 커버를 못 해주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해외에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진행할 때도 문제가 되고요.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 에너지 관련된 시설을 지을 때도 문제가 되겠죠. 뭐 이번 정권에서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동해안 석유전인가요? 뭐 이거 얘기 나올 때도 똑같은 논쟁이 나오는 거고 발전소 하나 둘 지을 때마다도 우리 돈으로 짓는 거냐 남의 돈으로 짓는 거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에 계속 더 지어진다고 하면 사실 어떤 이 파이낸스적 문제가 있고 고민을 해야 되는지 또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한수원을 이원화하고 더 나가면 주식회사 만들고 등등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게 주식회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걸 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국가가 돈 다 되는 거면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쪽에서 어떻게 전문가 측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주셔서 사실은 제가 잘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되는데요. 뭐 그냥 제 생각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원전과 같이 이제 대형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낸싱이 상당히
뭐 커다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건설 사업을 수주할 때부터 이제 이 파이낸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좀 이제 원전과 관련된 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좀 변하는 모습을 좀 관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1, 2년 전부터 이제 뭐 텍소노미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유럽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거기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텍소노미의 뭐 제한적이지만은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그린 어떤 뭐 투자 그런 산업으로서 이제 인정이 받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최근에 한 1년 정도의 기간으로 쭉 봤을 때는 실질적인 그 원전 산업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뭐 세계 굵직한 그 투자 은행들이 원자력과 관련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그 수주받는 기업, 그러니까 뭐 한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공적 그 뭐 ECA들이 적극적으로 뭐 전부 다 이제 투자 자금을 다 대출하는 것, 그러니까 다 그 조달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바람직하지도 않고 거기 투자의 리스크가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제 뭐 미래는 잘 모르고 또 워낙 그 사업 자체가 장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건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단순히 이제 특정 그 금융권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사업자가 이러한 그 리스크 요인을 오롯이 다 테이크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잘 투자자들과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분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원전 산업과 관련된 이런 투자를 좀 뭐 새롭게 이제 뭐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좀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으시면 발표자인 정봉진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 말을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그 저희가 앞에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딱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공급망 논쟁입니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 전 세계에 알고 있는 석유, 그러니까 원자력 수출 메이저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원자력 자체 우라늄부터 시작해서 처리까지 할 수 있는 나라들이 특히 러시아, 프랑스, 중국 같은 경우 대표적이라면 한국은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걸 기술을 계속 수출하려면 이제 그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되는데 정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현재 이 문제를 보는 게 좋을지 알려주시고 또 네. 혹시 토론하신 분들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공급망은 굉장히 취약한 영역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 뭐 공급망이 튼튼하다고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뭐 밸브라든지 이런 만든 회사들은 자기네 회사 매출 규모의 한 20% 내외가 원자력이고 나머지 80%는 원자력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에서 좀 나쁜 시그널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원자력 공급망은 약화될 수 있고 그 업무를 접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뭐 농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건설할 수 있는 동시에 건설할 수 있는 원전이 아마 4-5기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출과 국내 건설을 동시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급망으로는 4-5기 정도가 맥시멈일 것이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제 협력을 같이 하고 해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를 갑자기 확대시켰다가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제 협력이라든지 공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보통 경쟁력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미국, 프랑스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공급망은 붕괴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싸게 빨리 질 수 있지 않은 상태다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의 얘기고 이 잠재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고요. 또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수출에 못 나서고 있는 것이지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상태, 당분간 강한 것이지 계속 강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뭐 SMR 관련해 가지고는 뭐 기술 외적인 요건들 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독자적인 ISMR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급망을 이용해서 파운드리로 나갈 것인지 하는 것들도 여전히 과제이다. 그래서 사실 현재로서는 경쟁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태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질문서에도 AI 데이터 센터 최근에 이제 워싱턴에 그 란테이블 톡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5기가와트짜리 그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를 미국 내에 5개 내지 7개를 짓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5기가와트면 원전 5기거든요. 원전 5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오로지 데이터 센터 하나에다만 넣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센터가 미국 내 5개에서 7개 정도가 생겨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전력 공급을 할 수 없는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이고 당분간 이것들을 원자력으로 커버해야 될 필요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더 시간이 있으면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쩔 수 없이 요거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 원전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확정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원장님 괜찮으시면 확정된 다음에 한 번 더 토론회 만들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세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